4.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리하라 요스케의 동선이 서서히 드러났다. 금요일 낮 2시 반경에 집을 나선 그는 맨 먼저 상쿄은행 후세 지점에 들러 현금 100만엔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사과노야에서 청어 메밀국수를 먹었다. 그 가게를 나선 것은 4시가 지나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게 점원은 기리하라 요스케가 역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것 같다고 증언했다. 만약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리하라는 전철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세역으로 향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가 된다. 수사진은 후세역 주변과 현장 부근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리하라의 동선이 확인되었다. 메밀국수 집에서 나온 그는 후세역 상점 거리에 있는 하모니라는 케이크 체인점에 들렀다. 그리고 과일을 듬뿍 올린 푸딩이 있느냐고 점원에게 물었다. 점원은 그가 알라모드 푸딩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모니의 간판 케이크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알라모드 푸딩이 다 팔리고 없었다. 기리하라라고 여겨지는 손님은 이런 케이크를 파는 가게가 또 있느냐고 점원에게 물었다. 여 점원은 큰 길가에도 하모니 지점이 한 군데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라고 하면서 지도를 꺼내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때 손님은 가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뭐야, 여기도 같은 가게가 있잖아. 지금 가는 곳과 아주 가깝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여 점원이 그에게 가르쳐 준 가게의 위치는 오에니시 6번지였다. 수사관이 당장 그 가게에 가서 확인한 바 아닌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 때 기리하라 요스케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알라모드 푸딩을 4개 샀다. 그러나 그 후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푸딩 4개를 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기리하라가 간 곳에는 틀림없이 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마침내 한 여자의 이름이 수사 선상에 떠올랐다. 니시모토 후미요라는 여자였다. 기리하라의 장부에 이름이 실려 있었고 주소는 오에니시 7번지였다. 사사가키와 고가는 니시모토 후미요의 집을 찾았다. 양철판과 자투리 목재를 적당히 얽어놓은 듯한 집이 닥지닥지 어지럽게 늘어선 동네에 요시다 하이츠라는 연립주택이 있었다.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거무칙칙한 회색 벽에는 군데군데 검은 얼룩이 보였다. 뱀이 기어다닌 것처럼 시멘트를 덧바른 곳은 심하게 갈라진 부분일 것이다. 니시모토 후미요의 집은 103호. 이웃 건물과 간격이 없어서 1층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통로에는 녹슨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각 집의 문 앞에 놓인 세탁기를 피해가면서 사사가키는 103호를 찾았다. 입구에서 3번째 문에 니시모토라고 매직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사사가키는 그 문을 노크했다. 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아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안 계시니? 사사가키는 문에 대고 물었다. 대답 대신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사사가키가 고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을 것이다. 물론 잘못된 일은 아니다. 사사가키는 문 안쪽에 있는 소녀에게 들리도록 그러나 이웃에게는 최대한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조절했다. 경찰에서 나왔어. 어머니에게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말이지. 소녀는 침묵했다. 당황한 모양이라고 사사가키는 해석했다. 목소리로 봐서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일 것이다. 경찰이라면 무턱대고
긴장할 나이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그러나 도어 체인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10cm쯤 벌어진 틈 너머로 눈이 커다란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볼이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하얗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의연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말투로 소녀가 대답했다. 시장 보러 가셨니? 아니요, 일하러요. 보통 몇 시쯤 돌아오시지? 사사가키는 시계를 보았다. 5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리마. 사사가키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고개를 까딱하더니 문을 닫았다. 사사가키는 윗도리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담배를 꺼냈다. 야무진데? 조그만 소리로 고가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게다가 젊은 형사가 뭐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체인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소녀가 물었다. 그거? 경찰 수첩요. 아, 소녀의 말을 이해한 사사가키의 볼에 미소가 번졌다. 자, 여기. 경찰 수첩을 꺼내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 증명 페이지를 펼쳤다. 소녀는 사진과 사사가키의 얼굴을 비교해 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사사가키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야, 아저씨들은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자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데서 기다리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사가키와 고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표정이다. 실례합니다. 하고서 사사가키는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예상했던 대로 가족이 살기에는 좁은 구조다. 들어가자마자 2평 남짓한 마루방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 싱크대가 있었다. 그 안쪽으로는 다다미방, 넓게는 기껏해야 3평 정도다. 마루방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소녀가 권하는 대로 사사가키와 고고카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도 딱 2개밖에 없다. 소녀는 어머니와 둘이 사는 듯했다. 테이블에 분홍색, 하얀색 체크 무늬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비닐 제품으로 끝자락에 담뱃불에 눌린 자국이 있다. 소녀는 다다미방 벽장에 기대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등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 것 같았다. 무슨 책이지? 고가가 말을 걸었다. 소녀가 말없이 책 등을 보여주었다. 고가가 그쪽으로 고개를 쭉 빼보고 보더니 우와 하고 감탄사를 뱉었다. 굉장한 책을 읽고 있네. 무슨 책인데 그래? 사사가키가 고가에게 물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그래 하고 이번에는 사사가키가 놀랐다. 난 영화로 봤어. 영화야 저도 봤죠. 좋은 책이더라고요. 하지만 원작을 읽어보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나도 책을 통 안 읽게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조 연재가 끝난 후로는 만화도 좀처럼 안 읽고 말이죠. 조가 드디어 끝난 모양이군. 끝났어요. 지난 5월에요. 거인의 별과 조가 끝나고 나니까 더는 읽을 거리가 없더라고요. 잘됐지 뭐. 다 큰 어린이 만화나 읽는 꼴이 뭐 그리 좋겠어. 그야 그렇지요. 사사가키와 고가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책만 계속 읽었다. 바보 같은 어른들이 허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나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고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 더는 말이 없었다. 그저 따분하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거슬린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든 소녀의 시선에 그마저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사사가키는 넌지시 집 안을 훑어보았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생활 필수품이 있을 뿐 사치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책상이나 책꽂이조차 없었다. 창가에 텔레비전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것도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 구닥다리다. 화면도 아마 흑백이겠지 하고 그는 상상했다. 스위치를 켜도 화면이 들어올 때까지 꽤나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간신히 화면이 들어온다 해도 가로줄이 잔뜩
어른거려 답답하지 않을까? 물건만 적은 것이 아니었다. 여자들만 살고 있는데도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조금도 없었다. 방 전체가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낡았기 때문만은 아닌 듯 했다. 사사각히 바로 옆에 종이상자가 두 개 포개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슬쩍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고무로 된 개구리가 가득 담겨 있다. 축제 같은 때 밤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공기를 불어넣으면 폴짝 뛰는 장난감이다. 니시모토 후미요의 부업인 듯 했다. 얘, 너 이름이 뭐지? 사사가키가 소녀에게 물었다. 다른 때 같으면 어이라고 불렀을 테지만 소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니시모토 유키오요.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유키오? 어떤 한자를 쓰지? 눈 내린다고 할 때의 이삭을 뜻하는 거예요. 아, 그래, 유키오. 좋은 이름인데 사사가키가 고가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네요. 하며 고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유키오, 기리하라라는 전당포 아니? 사사가키가 물어보았다. 유키오는 금방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핥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거렸다. 엄마가 가끔 가요. 그래, 그런가 보더구나. 그 가게 아저씨를 만난 적은 있니? 네. 이 집에 온 적은? 유키오는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더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네가 있을 때도 온 적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뭐하러 왔는데? 모르죠. 이 소녀에게 더 캐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다고 사사각기는 생각했다. 앞으로도 질문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사각기는 다시 실내를 둘러보았다. 딱히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냉장고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넘치도록 가득한 쓰레기 맨 위에 하모니 로고가 찍힌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다. 사사가키는 유키오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키오는 이내 눈길을 돌리고 다시 책 읽는 자세로 돌아갔다. 저 아이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군 하고 사사가키는 직감했다. 잠시 후 소녀가 퍼뜩 고개를 들더니 책을 덮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사사가키는 귀를 쫑긋 세웠다. 샌들을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렸다. 고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입을 살짝 벌렸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와 집 앞에 멈췄다. 잘그락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린다. 열쇠를 꺼내는 듯하다. 유키오가 문 쪽으로 갔다. 문 열려 있어. 왜 문을 안 잠가 위험하게. 그런 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30대 중반, 머리를 뒤로 묶었다. 니시모토 후미오가 두 남자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과 남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경찰에서 나오셨대. 소녀가 말했다. 경찰. 후미오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퍼졌다. 오사카 부경의 사사가키라고 합니다. 이쪽은 고가고요. 사사가키와 고가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후미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빛에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생각나지 않는 듯한 표정이다. 종이 봉투를 든 채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장승처럼 서 있다. 어떤 사건 하나를 수사 중인데 말이죠. 니시모토 씨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 계신데 실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어떤 사건? 전당포 아저씨 일인 것 같아. 유키오가 옆에서 말했다. 후미오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는 듯했다. 두 여자의 태도에서 그녀들이 이미 기리하라 요스케의 죽음을 알고 있으며 그 죽음에 대해 모녀 간의 모종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사사가키는 확신했다. 이리 앉으시죠. 고가가 일어서며 후미오에게 의자를 권했다. 후미오는 동요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사사가키와 마주 앉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로군 하고 사사각기는 생각했다. 눈꼬리가 약간 처지기는 했지만 화장을 곱게 하면 틀림없이 미인축에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시크한 느낌까지 있다. 유키오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았다. 중년이 지난 남자라면 툭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다고 사사각기는 상상했다. 기리하라 요스케의 나이 52. 흑심을 품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무례한 질문입니다만 남편 되시는 분은 7년 전에 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요. 그렇군요. 유감입니다. 그럼 부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죠? 이마자토에 있는 우동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이 기쿠야라고 그녀는 말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한다고 한다. 그 가게 우동 맛있습니까?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고가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러나 후미오는 굳은 표정으로 글쎄요 라며 고개를 한번 비틀 뿐이었다. 기리하라 요스케 씨가 돌아가신 일은 알고 계시죠? 네, 정말 놀랐어요.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키오가 엄마 뒤로 돌아 다다미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처럼 벽장에 기대어 앉았다. 사사가키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줬다가 다시 후미오에게 시선을 돌렸다. 기리하라 씨는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낮에 댁을 나선 후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댁에도 들르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아니요, 저 우리 집에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엄마를 가로막듯 옆에서 유키오가 말했다. 전당포 아저씨 왔었잖아. 하모니 푸딩 가져온 사람. 그 아저씨 아니야? 당황해하는 후미오의 기색을 사사가키는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아, 맞아요. 기리아라 씨가 금요일에 왔어요. 몇 시쯤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후미오가 사사가키의 오른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투도어형 냉장고가 있고 그 위에 조그만 시계가 놓여 있었다. 5시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온 직후였으니까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특별한 볼일은 없었어요.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고 하더군요. 기리아라 씨는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간혹 들러서 여러 가지로 의논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고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사사각기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하모니 포장지를 가리켰다. 저거 기리하라 씨가 가져온 거 맞죠? 기리하라 씨는 처음에는 저걸 후세역 상점 거리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역 근처에 있는 시점부터 이미 여기로 올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는 후세에서 제법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에 올 생각이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기리아라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다고 한 것 뿐이에요. 근처까지 온 김에 들렀다고요. 후미오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죠. 기리아라 씨가 몇 시까지 여기 있었죠? 6시. 조금 전에 갔을 거예요. 6시 전이 틀림없습니까?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리아라 씨는 이 집에 약 1시간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무슨 얘기라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죠. 이런저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날씨 얘기도 있고 돈 얘기도 있고. 아, 저 전쟁 얘기를. 전쟁이라면 태평양 전쟁 얘긴가요? 기리아라 요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 얘기인가 싶었다. 그런데 후미오가 고개를 저었다. 외국 전쟁 얘기였어요. 그래서 또 기름값이 오를 거라고. 네, 그랬어요.
아, 중동 전쟁 말이군요. 이달 초에 시작된 제4차 중동 전쟁을 말하는 듯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또 위태롭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해서 끝내는 구하기도 힘들어질지 모른다. 앞으로는 돈과 힘이 많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눈을 내리깔고 말하는 후미오의 얼굴을 보면서 사사가키는 이 얘기는 사실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기리아라가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느냐는 점이다. 자신에게는 돈과 힘이 있다. 그러니 자신을 따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 암시가 내포된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는 상상했다. 기리아라의 장부를 보면 후미오는 돈을 갖고 맡긴 물건을 찾아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가난한 가정 형편을 빌미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사가키는 유키오를 힐끔 보았다. 그때 따님은 어디에 있었죠? 이 아이는 도서관에. 아, 그렇지? 그녀가 유키오에게 확인했다. 응 하고 유키오가 대답했다. 아하, 그때 저 책을 빌려왔군요. 도서관에는 자주 가니? 이번에는 직접 유키오에게 물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거야? 네. 가는 날은 정해져 있니? 가령 월요일과 금요일이라든지 화요일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따님의 귀가가 늦는데 도서관에 들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도 언제나 6시가 조금 넘으면 돌아오니까요. 후미오가 대답했다. 금요일에도 그때쯤 돌아왔니? 다시 유키오에게 물었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기리아라 씨가 돌아간 후에 부인은 내내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장을 보러 갔어요. 마루카네야에. 슈퍼마켓 마루카네야는 이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다. 슈퍼마켓에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후미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키노시타 씨와 마주쳤어요. 유키호랑 같은 반 아이의 엄마예요. 그분 연락처는 압니까? 아마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후미오가 전화기 옆에 놓인 주소록을 집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리고는 기노시타라고 쓰인 곳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라고 말했다. 고가가 수첩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옮겨 적는 것을 보면서 사사가키는 질문을 계속했다. 시장을 보러 나갈 때 따님은 돌아와 있었는지요? 아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부인은 시장을 보고 몇 시쯤 돌아왔습니까? 7시 반이 조금 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시간에는 따님이 내 집에 와 있었어요. 그 후에는 외출하지 않으셨죠? 네. 후미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사가키가 고가 쪽을 보았다. 다른 질문은 없냐는 듯한 눈빛이다. 없다고 대답하는 대신 고가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긴 시간 실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사사가키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두 형사를 배웅하기 위해 후미오가 문밖까지 따라 나왔다. 유키오가 옆에 서자 사사가키는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졌다. 부인 다소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뭔데요? 후미오의 얼굴에 금세 불안한 기색이 번졌다. 기리하라 씨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거나 밖에서 만나자고 한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사사가키의 질문에 후미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고는 고개를 힘껏 내저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기리아라 씨가 왜 부인께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연민을 느껴서 그런 거겠죠. 저 형사님, 기리아라 씨가 돌아가신 일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확인 차원입니다.
사사가키는 예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요시다 하이츠가 보이지 않을 즈음 다시 입을 열었다. 냄새가 나는데요? 젊은 형사도 그런데요 하고 동의했다. 금요일에 기리하라가 왔느냐고 물었을 때 후미오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려는 눈치였어. 그런데 옆에서 유키오가 푸딩 얘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하는 느낌이었지. 유키오 역시 애초에는 기리하라가 왔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푸딩 포장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 아이 같으면 그 정도 임기응변은 가능하겠죠. 후미오가 우동 가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5시경이야. 그런데 그 무렵에 기리하라가 왔다. 유키오는 그때 마침 도서관에 갔다가 기리하라가 돌아간 후에 집에 돌아왔다. 이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 아닌가? 후미오가 기리하라의 애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상대하는 동안 딸은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애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장난감 만드는 부업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기리하라가 꼬드기는 중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두 형사는 서울새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로 서둘러 돌아갔다. 충동적으로 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카스카에게 보고할 때 사사가키는 그렇게 말했다. 기리하라가 은행에서 인출한 100만엔을 후미오에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돈에 눈이 멀어 죽였다. 집에서 죽였다면 현장인 건물까지 사체를 어떻게 옮겼다는 거야?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뭔가 구실을 대고 그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겠죠. 설마 둘이 걸어서 그 건물로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긴 감식반에서도 사체가 있는 상처가 여자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니 게다가 상대가 후미오라면 기리하라가 당연히 방심했을 겁니다. 아무튼 후미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나카스카가 신중한 어투로 말했다. 이 시점에 사사가키는 후미오에게 상당히 심중을 굳히고 있었다. 주춤거리는 태도도 미심쩍었다. 기리하라 요스케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 후미오에게는 기리하라 요스케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다. 니시모토 후미오에게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